특례보금자리는 금리가 4% 4.5인데 신생아 대출로는 최저 1.6%에서 최고 3.3% 더 낮아요. 그러면 불이 붙어야겠죠.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지금 30% 이상 올랐거든요. 1, 2년 사이에. 그럼 우리가 버는 돈에서 이자를 낼 텐데 그 금액이 그만큼 줄잖아요.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여력이 또 감소하잖아요. 그게 다 겹쳐지면서 시장이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여전히 하락 중이다. 파는 사람은 100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은 20이었어요. 작년에. 20이었는데 25가 됐어요. 자, 100이 기준인데 20에서 25점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의 공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사를 헤드라인만 보면 어때요? 마치 막 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하죠. 영끌 완 때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MZ세대 분들하고 3040들 갓 결혼하신 분들 자꾸 압박받아가지고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기사들은 기러기가 돼서 날아가 버려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 벌써 제가 세 번째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는 30년 동안 부동산 했고 현업에서 부동산 사업 같은 거 한 15년 정도 하다가 20년 전부터는 이제 부동산 강의, 교육 쪽에 좀 제가 마음을 두고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 최대한 아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역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점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신생아 특례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부터 실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기억 더듬어 보시면 그때도 1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이미 시장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2월, 3월, 4월 해가지고 9월까지 상승 회복을 했습니다. 전국이. 그런데 올해는 좀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린데 일단 1월 29일이고 지금 3월 중순을 넘어가는데 현재까지 매매 가격이 하락입니다. 여전히. 정말 특이하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30에서 50% 순간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2022년 하반기 때. 미국이 금리 올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니까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나오니까 잠재 수요자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야겠다 해서 추세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말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상승 회복을 했죠.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신생아 대출로는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은 4%였습니다. 4% 4.5인데 이번에는 최저 1.6%에서 최고 3.3% 더 낮아요. 그러면 불이 붙어야겠죠. 더 늘어나야 되는데 웬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 막 상승 회복을 한 가격이 말씀드린 최고점 대비 서울 같은 경우에 송파구나 강동구 일대는 90%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강남구도 한 85%, 90%. 거의 한 90% 라인에 서울들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론이 나오니까 90%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말씀드린 특례론 때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택가격이 반이 내려왔는데 금리가 2배로 오르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부담액이. 역으로 금리가 내려와 봤자 가격이 더 올라가 있으면 부담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가격이 회복된 상태에서의 금리가 낮은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하락 거래가 더 많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특히 수도권은 30에서 50% 조정된 데들이 꿈틀거리고 올려다가 힘을 못 쓰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들, 신축 대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이제 수요가 많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전세 수요도 이왕이면 새 집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일부 단지들이 상승을 하는데 한국 부동산원이나 언론, 약간 기러기성 언론들은 그 좋은 것만 갖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팩트는 여전히 하락 중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거래량이 또 늘고 있질 않아요. 거래량이 받쳐줘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전국적으로 현재 주택가격은 비싸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우리가 물가가 지금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사실은 1, 2년 사이에. 그럼 우리가 버는 돈에서 가처분 소득을 갖고 이자를 낼 텐데 그 금액이 그만큼 줄잖아요.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여력이 또 감소하잖아요. 그게 다 겹쳐지면서 시장이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이 이사철이니까 3월, 4월, 5월 정도는 약간 상승 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냐? 그럼 상승 지표가 나온다는 얘기 또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 이유는 사실 다시 재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99%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지난 2월에 넉 달 만에 주택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났다 요런 이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100점을 맞던 학생이 90점이 됐어요. 90점이 됐다가 1점이 올라갔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100점을 맞던 학생이에요. 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매수 심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이 늘어나니까 지금 시장이 작년 가을부터 약해지고 다시 조정받는 상황에서 신생아론이 나왔어요. 근데 금리가 1.6%예요. 그럼 당연히 사러 들어가겠죠? 활용해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이 없던 수요가 유효수요화 돼가지고 시장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왜? 부동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매수 심리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치의 기준을 봐야 돼요. KB에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이라는 수치가 사는 사람이 10명, 파는 사람이 10명, 물건이 비슷할 때가 100이에요. 그럼 그 수치가 5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는 사람은 50으로 줄었고 파는 사람은 100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 수치가 20이었어요,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 20이었는데 25가 됐어요. 자, 100이 기준인데 20에서 25점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의 공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사를 헤드라인만 보면 어때요? 마치 막 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하죠. 영끌1 때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MZ세대 분들하고 3040들, 갓 결혼하신 분들, 뭔지 모르지만 자꾸 압박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기사들은 정말 기러기가 돼서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기러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사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꾸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유튜브 같은 데 팩트들을 체크를 많이 해요. 유튜브는 수익원이 구독자잖아요. 팩트를 얘기 안 하면 바로 시장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게, 크로스 체크 하시는 게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매수 심리가요, KB 통계로 작년에 특례보금 잔이 올 때 1월부터 9월까지 쭉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대에서 25, 27, 29 해가지고 35, 40 근처까지도 올라갔어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20 수준에서 가을부터 떨어져서 20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25, 27 됐다가 그게 이제 2월 기사예요. 3월에 다시 20으로 꺾입니다. 벌써 꺾였어요. 2달 만에. 보세요. 신생아론도 있고 GTX 호재, 1기 신도시법 통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온갖 대책들을 융단 폭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꺾였어요. 왜? 소득이 별로 안 늘잖아요. 실수요자들 소득은 안 늘고 중산층 소득은 안 느는데 상류층은 늘고 있잖아요. 워낙 가진 자본이 있으니까 당연히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 수요가 안 받쳐주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론에 해당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회복해가지고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신생아론이 소진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러면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라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똑똑한 거죠. 샤프하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수 심리가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기러기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 심리가 20 수준이다 여전히. 살아나서 이게 70, 80, 100 돼야 정말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울 부동산은 좀 바닥권은 지났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83,000건이 서울 아파트가 초과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기록이죠. 뭐냐면 바닥이라는 건 여러분, 바닥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왜? 바닥이니까 살만한 가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바닥의 진정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100점 맞던 사람이 원래 50점 맞던 사람이에요. 근데 컨닝을 아주 100이 됐어. 그럼 원래 바닥은 뭐예요? 50이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70이 됐는데 살짝 컨닝했어. 그럼 70일 거 아니에요. 반만 컨닝했으면. 근데 이걸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실력은 50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의 기준점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그 기러기성 기사의 바닥이라는 의미는 일단 팩트가 아닙니다. 일단 서울, 서초구, 강남구 거래,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최근 3월달 1일부터 15일까지요. 하락 거래가 58% 됩니다. 제가 팩트 체크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락 수치가 나와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이라고 적게 얘기하는 개념은 뭐냐. 신생아론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난 거를 앞에다 쓰고, 거래량이 늘어나서 바닥 신호 나타나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게 뭘 기준으로 했었냐 이거죠.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기사에
데이터는 기본이 뭐예요? 계약 신고예요. 계약 신고. 그럼 잔금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여러분 뭐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연끌할 때 기억나시죠? 가짜 거래, 자정 거래. 이게 지금 마지막 용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왜? 지금 안 털면 안 되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면 그게 얼마나 오를까요? 상식적으로. 오른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금 뭐가 좋아진 게 있나요? 경제가 좋아졌어요? 소득이 좋아졌어요?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받아야죠. 그럼 최고점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살 일이 있나요? 없죠? 시장이 그래서 거래량이 안 오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매물 바닥 심리라는 얘기는 약간 뭐 그냥 일부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바닥은 지나봐야 합니다. 어떨 때 하냐? 바닥 지나고 또 바닥 내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하 1층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7층 갈 수도 있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났을 때 바닥이라고 얘기하셔야지 맞지. 지금 아직 아니고. 그러면 바닥이라면 사람들이 파는 입장에서 바닥이 됐으면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물건을 조금 뺐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팔겠죠? 그런데 왜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3천 건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요, 말씀 주신 대로 8만 3천 건, 역대 최대치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매물이 법이 이제 확실히 돼가지고 제대로 집계를 한 때가 2020년 가을이에요. 그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입니까? 바닥이면 물건이 없어져야죠. 줄어야죠. 그죠? 그러면 아까 그 기러기가 가짜 기러기라는 건 좀 판단이 되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막 매매 가격이 한 80% 90% 되고 이럴 때 그냥 이 얘기를 접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렇게 경제원탁 같이 이런 팩트를 체크해주는 그 출연자들의 얘기를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나 상황 파악을 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분양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가격은 이 이상 더 빠지진 않는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 계속 그쪽 시각만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수요는 더 빠진다 그러면 공급이 100개 하다가 50개로 줄었어요. 근데 수요가 100개 하다가 30으로 줄면 어떻게 돼요? 남아돌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제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요 공급 이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조정받죠. 실례로 2009년도, 11년도 때 MB 정부 때인데요. 그때 서울 입주 물량이 제일 적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가격 계속 하락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럼 경제가 막 좋아지는 때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도 뭐 자꾸 기러기해서 죄송한데 약간의 과장된 기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가가 오르면 이제 매매가 오른다고 하는데, 현재 전세가의 분위기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른다. 맞는 얘기죠. 전세가격이 올라가지고 매매가가 받쳐주게 되면 밀려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손으로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보세요. 이 매매가가 여기고요. 전세가가 여기일 때가 있고, 이게 100이면 50일 때가 있죠. 매매가 100인데 전세가가 50이에요. 여기가 빵이고. 그런데 우리 갭 투자 막 하던 시절에 그 직전 상황이 어땠냐? 매매가가 100인데 전세가가 80 수준이었어요. 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작으니까 조금만 마음을 먹거나 소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죠. 근데 이때 갭 투기 바람이 불기 직전에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가 미친 집값이거든요. 2006년도 집값에서 쭉 빠져가지고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다시 올라갔죠, 얘가. 다시 쭉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갔어. 그러니까 다시 얘가 여기 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갭 투자 안 되잖아요. 가격 조정받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지금 전세 수요자들은 지금 어때요?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사야 안 사요? 안 산다 그랬잖아요.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로 더 가죠. 신혼부부도 집 안 사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매매가가 오른다는 논리를 피잖아요. 그거는 2008년도, 9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죠. 9년도부터 9, 10, 11, 12, 14, 5년 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서울의 강남 4구나 마용서 이런 데는 전세 가격 비율이 40에서 50밖에 안 됩니다. 갭이 벌어졌어요, 다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80%가 되든지, 전세 가격이 만약에 조금씩 올라가서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지 않으면 말씀드린 전세가 늘어나서 전세 갭 투자가 가능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거래가 없어요. 그 시기가 뭐예요? 조정기예요. 그 조정기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서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전세 가격이 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갭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매매 가격이 내려오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갭 투자 환경이 되는 수준까지 갔을 때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매매 가격이 내려와서 겹치든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쫓아가든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매매가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내려오고 있겠죠. 하나씩. 그리고 얘가 살살 올라가잖아요. 왜? 매매 안 하니까. 전세 사니까 편하게. 왜? 여기서 집을 사면 돈이 이만큼 드는데 여기서 사면 집이 돈이 이만큼 들잖아요. 이 시기가 이제 바닥 시점인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10년 동안 오르고 1년 딴짝했는데 갑자기 얘가 여기 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안 왔잖아요. 오는 것 같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이 갭을 살 능력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갭을 메꿀 수가 없어. 그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거예요. 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실질 자기 자본의 전세 가격이 아닙니다. 전세대출 5억이잖아요. 그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5억이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이자 돈 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어렵게 버티는 분들도 이자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어떠세요? 쭉 빠졌잖아요, 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 때 힘이 지금 강해요? 아니죠. 약하잖아요, 이전보다. 왜? 지금 소득이 물가가 올라서 줄고 있잖아요.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이니까 앞으로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어느 시점의 얘기냐? 80%, 75%, 90% 가까이 갔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서울 다 40%, 50% 수준인데 그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저는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 차라리 요즘은 또 똑똑한 분들은 월세를 살아요. 왜? 주택가격이 내려올 거라고 믿고 요새 또 금리도 좀 높잖아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 이동성이 뛰어나잖아요. 전세 살 때는 집값이 내려도 빠져서 못 사니까. 똑똑한 젊은 분들은 요즘 월세를 살아요. 일부러. 계산해 보니까 2, 3년 안에 집값이 내려오면 그때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스마트한 생각들 좀 하시면 지금 말씀 주셨던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가 오른다. 아니 전세 가격이 여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요만큼 올랐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와야죠. 그러면 시간이 제가 볼 땐 최소한 2, 3년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갭투기 일어날 때가 실제로 여러분 70에서 80%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가격은요, 그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이 요즘 좀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세 수요와 월세 수요로 가는 분도 있고, 자, 월세에서 살면 유동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1년짜리 계약을 하면 집값이 내려왔을 때 바로 빼서 가지고 있던 돈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는 2년이 묶여 있으니까 약간 자유로운 이동성 확보가 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가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월세로.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폭이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월세가 올라서 매매 가격이 오른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피는 일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매매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월세를 가신 분도 지금 꽤 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신호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경매 시장이 뭐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역대 최대 물건 뭐 이런 보도 보셨잖아요. 뭐 10만 건 돌파 11년 만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만 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뭐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경매 물건이 지금 급하게 늘었거든요. 제가 그림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매 물건이 2008년도, 2009년도에요. 여기 15만 건이었습니다. 14만 8천 9천. 이게 한 3년 갔어요. 그러다가 경매 물건이 줄면서 2013, 14년에 오면서 박근혜 정부 때 대출 정책이 확대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경매 물건이 줄고 이렇게. 근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정말 몇천 건대로 내려왔다가 몇만 건대로 내려왔다가 지금 갑자기 1년 만에 10만 건 돌파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푹 시작됐어요. 올라가게.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몇 건까지? 15만 건까지. 그때까지 그럼 시장 어떨까요, 여러분? 이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매 지표는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라는 건 뭐예요? 먼저 미리 시장을 예측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경매 시장이잖아요. 경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낙찰가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니까 비싸게 받죠.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낮게 받겠죠. 이 패턴을 볼 때 물건들은 또 어때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경매를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경매 안 하고 팔려고 그러겠죠. 경매 물건이 줄겠죠. 오를 때. 내릴 때는 안 팔리니까 경매 물건이 늘어나겠죠. 그럼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둘 다 서울도
저번 달에 역대 최대 경매물건 찍었습니다. 아파트가. 전국도 11년 만에 10만 건 돌파 나왔고, 그럼 그 뒤에 스토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어떤 추측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추가적으로요, 임차권 등기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자꾸 하는데,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보증금 내주고도 돈이 남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그러면 임차권 등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라고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예요. 돈을 못 돌려줘요. 왜? 근데 그 숫자가 그러면 줄어야겠죠.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임차권 등기가 지금 또 역대 최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이 있잖아요. 서초동 반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포 아크로리버가 2020년, 21년 피크 때 매매가가 40억이고, 뭐 비싼 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40억이고, 전세가가 한 20억에서 24억이었어요. 50%. 근데 얘가 매매 가격이 한 35억 막 쭉쭉쭉 빠질 때 전세 가격이 푹 내려왔어요. 12억까지. 2022년 하반기에. 12억이 전세가 지금 요새 상승한다고 기사 자꾸 쓰잖아요. 12억이 지금 14억, 15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24억하고 15억하고 갭이 얼마예요, 여러분? 10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주인은. 만기가 되면.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정말 잘 써야 되는 게 기자분들이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써야 우리 시청자나 소비자들이 시장을 정말 판단하잖아요. 그냥 헤드라인만 전세 가격 상승만 쓰면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가 다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해되셨죠? 현재 전세 가격 높게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역전세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12억이었어. 전세가가 오르죠. 13억, 14억으로. 근데 그 전에 전세가는 24억이었고, 그런 현장들이 숱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그래서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집값의 바닥은 어느 기준점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집값의 바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율이잖아요. 그게 주택가격 2009년도부터 조금 조정받아서 10년, 11년, 12년 이때 최저치가 83이었어요, 서울이. 83이라는 뭐냐면 100이라는 수치는 중위 가구 소득이 중위 가격의 주택을 살 때 100이라는 수치가 25% 정도를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기준이에요. 이 100이 그러면 200이면 어떻게 되냐? 50%를 내 소득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214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점 때. 요즘 이제 조금 조정받아서 한 190, 180 내려왔어요. 그래도 한 40 몇 프로 되잖아요? 그럼 40 몇 프로를 소득을 내고 나는데 지금 물가가 올랐잖아요. 나머지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게 지금 타임이거든요. 그럼 바닥은 아니겠죠. 살 사람이 없다라면 주니까.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언제 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갭이 지금 높잖아요. 그럼 매매 가격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신 바닥이란 표현은 뭐예요? 정상적인 가격,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편하게 그 가격이잖아요. 지금 편하게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은 언제냐? PIR 지수로 하면 서울은 10에서 12 정도가 됐을 때가 나오면 바닥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방도 뭐 비슷하고 광역시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한 서울은 조금 이제 수요가 좀 있으니까 12 정도면 제가 볼 땐 바닥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앞으로 지금 한 170, 180이니까 갭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 수치는 PIR로 따지면 한 17, 18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12하고 한 6 정도 차이 나잖아요. 비율 따지면 어떻게 돼요? 20, 30%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PIR 지수가 지금 16, 17에서 뭐 15, 14, 13 이랬는데 소득 상황이 좋으면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내려왔으니까 가격이. 이 거래량이 막 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제 살만한 가격이 됐을 때 그때가 바닥이잖아요. 결론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기 시작할 때 근데 그 거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에서 3,000로 느는 것이 아니라 100점짜리가 10점에서 20점 오른 거를 늘었다고 하면 안 되고 90점 맞던 사람이 95점이 돼야 되니까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 아파트 거래가 6,100건이야. 2021년도치까지가.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그림을 보시면 이 데이터가 6,100을 넘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상승 힘을 확 받아요. 평균을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2, 3천 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융단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그러면 이거는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한 5천 이상 돌파할 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으로 말하면 한 5만 건? 5만 건이나 6만 건 돌파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때가 돼야 아니 바닥이 돼서 사람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통되는 시장이다라고 될 때가 이제 거래량의 평균 기준에 다다랐을 때부터 오버슈팅 될 때 가격을 어느 정도 내려와 줘서 PIR 지수가 뭐 14, 13, 12 요 라인대에 들어갈 때 이때 약간 바닥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